세계 패권을 자랑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 없이 군함 한 척조차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손을 내민 미국. 그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조선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강대국 미국이 먼저 협력을 제안하리라고는 말이죠. 그리고 태극기가 미 해군 핵심부에 펼쳐진 그 순간 미 해군의 치명적 약점, 그 결정적 해답을 손에 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관세 정책까지 뒤바꾼 한국 조선업. 과연 어떤 힘이 미국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일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관세는 협상 가능합니다. 대신 조선 기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 고개를 숙인 순간 70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 뮬러입니다. 제네바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연구해온 스위스 출신 국제정치학자입니다. UN 평화구축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20년간 한반도 정세를 지켜봐왔죠. 특히 할아버지가 1960년대 스위스 기술협력단으로 한국에 파견되셨던 인연으로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장면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무역협상 현장에서 미국 대표단이 생전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수잔 밀러 국방부 태스크포스 책임자가 신중하게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55세인 그녀는 평소 강력한 협상가로 명성이 높았는데 오늘만큼은 어딘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군의 미래가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지훈 박사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47세, 하나오션 수석 기술 책임자였죠.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는 여유로운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김지훈 박사의 음성은 차분했어요.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수잔이 깊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어요. 515척 하이브리드 함대 계획. 이를 실현하려면 한국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15척이라. 김지훈 박사가 잠깐 사색에 잠겼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 건조 역량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군요. 뼈를 찌르는 현실이었어요. 연간 2에서 3척이 고작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규모 함대를 구축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업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수잔이 새로운 문서를 건넸습니다. 25% 세액 공제에 250척 건조 목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노하우가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일이에요. 김지훈 박사가 서류를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표정이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계획이군요. 다만, 수잔이 긴장한 어조로 되물었어요. 저희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어요. 7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이 서구 원조에 의존하던 시절을 떠올렸거든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한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된 거였죠. 조건이라니요? 수잔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상호 협력하려는 것 아닌가요? 김지훈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협력입니다. 하지만 상호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자부심은 한국에서 출발합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첫째, 관세 완화는 조선업뿐 아니라 관련 소재 산업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특수강제, 엔진 부품, 전자장비까지 말이에요. 둘째, 군사기술 공유에서 한국을 최우대국으로 분류해 주세요. 기존의 일반 동맹국 대우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합작 투자에서 한국 기업의 지분을 보장해 주시고요. 최소 51%는 확보하고 싶습니다. 김지훈 박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파트너예요. 정말 그랬어요. LNG선 세계 점유율 80%, 초대형 컨테이너선 독보적 기술. 이건 한국만이 가진 자산이었거든요. 수잔이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네요.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지훈 박사가 반문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이런 기술을 구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적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한국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은 어떨까요? 그들도 우리만큼 빠르게 대량 건조할 수 있을까요? 김지훈 박사의 질문에 수잔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은 명확했거든요.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 주세요. 김지훈 박사가 시계를 힐끗 보았어요. 중국은 이미 405척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척씩 진수하면서 말이에요. 우리도 결정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지훈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우리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 하나에서 작년에 건조한 함정수가 미국 전체보다 많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수잔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한 번에 10만 톤급 선박 여러 척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요. 김지훈 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웅장한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정밀 용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형 도크 운영 노하우도 독보적입니다. 압도적인 규모였어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합치면 전 세계 군함과 상선 시장의 70% 이상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김지훈 박사가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상이 잠시 중단됐어요. 수잔이 본국과 긴급 연락을 취해야 했거든요. 휴식 시간에 저는 김지훈 박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7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서구의 도움을 받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네요. 김지훈 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받은 도움을 잊은 적이 없어요. 흥남철수 때 서구 여러 나라가 우리 동포들을 구해주신 은혜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김지훈 박사가 진중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자는 겁니다. 70년 전 우리가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30분 후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수잔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긴급 검토해 본 결과 수잔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김지훈 박사도 놀란 듯 했어요. 네. 백악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 승인 절차 때문에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작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김지훈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도 기술 이전 준비를 완료하겠어요.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복도에서 수잔과 마주쳤습니다. 루카스,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에요. 제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70년 전 흥남철수 때 서구가 한국인들을 구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조건을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수잔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요? 전혀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 일기를 펼쳤습니다.
1965년 서울에서 쓰신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자라서 훌륭한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자라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김지훈 박사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자부심은 한국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모습.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미국의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정말로 우리 함대를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협상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세계 패권국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다니. 70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을 알고 싶었어요. 지하 3층 기밀 회의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문서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함대 유지 가능성 분석, 최고 기밀.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충격적인 숫자가 튀어나왔습니다. 30년간 매년 55조 원. 이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어도 현재 해군력 유지가 불확실하다는 결론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동료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죠. 중국의 조선 건조 속도가 우리의 232배. 232배라고? 이건 계산 착오 아닌가? 숫자를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297척, 중국 301척. 이미 함정 숫자에서 추월당했어요. 더 끔찍한 전망도 있었습니다. 5년 뒤엔 중국이 405척까지 늘릴 거라는 분석이었죠. 그럼 우리는 현재 수준 유지도 어려울 겁니다. 분석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원인 분석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원인. 존스법과 원스앤톨레프슨법. 1920년부터 시작된 보호주의 정책이었어요. 외국 기술을 차단하며 미국 조선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기술 발전이 정체됐어요.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혁신하는 동안 우리는 현상 유지에만 머물렀죠. 두 번째 타격. 1980년대 건조 보조금 폐지. 레이건 정부의 자유시장 정책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끊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그 결과는 조선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세 번째 악재. 인력난과 자재비 급등. 젊은 세대가 조선업을 기피해요. 힘들고 위험한데 급여는 다른 업종보다 낮으니까요. 특수강제 가격은 200% 올랐고 공급업체 자체가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참담한 현실이었어요. 분석관이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순양함을 17년간 8척 만들었어요. 우리는 단 한 척입니다. 한 척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그나마도 건조에 10년이 걸렸어요. 중국은 평균 2년이면 완성시킵니다. 생산 설비는 어떤가요? 평균 30년 이상 된 장비들이 대부분이에요. 교체하려면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어요. 작년 미국 전체 조선소에서 건조한 함정이 3척이에요.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만든 것보다 적습니다. 3척이라고요? 네.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 하나에서만 작년에 15척을 건조했어요.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분석관이 한국 조선소 영상을 틀었어요. 거대한 도크에서 동시에 여러 척의 배가 건조되고 있었죠. 저기가 거제 조선소입니다. 한 번에 10만 톤급 선박 여러 척을 동시 작업할 수 있어요. 우리 최대 조선소보다 10배는 큰 규모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거제만이 아니에요. 울산, 옥포까지 합치면. 그럼 기술력은 어떤가요?
LNG선 세계 점유율 80%. 사실상 독점이죠. 분석관이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정밀 용접 기술은 세계 유일 수준입니다. 특히 극저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LNG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한국이 아니면 만들기 어려워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도 독보적이고요. 24,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제독이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해결책이 있긴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다만 우리 자존심에는 상당한 타격일 겁니다. 자존심은 나중 일이다. 방법부터 말해봐. 제독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분석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태극기가 나타났죠. 한국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어제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왜 한국이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한국 없이는 우리 함대를 만들 수 없다. 분석관의 마지막 한마디가 회의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유엔 기술협력 단원이셨던 할아버지. 한국 재건을 위해 헌신하셨던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뭐라 하실까요? 손자야, 우리가 도운 나라가 이제 우리를 구하려 하는구나. 70년 전 우리가 도운 나라가 이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된 거예요.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우리가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 해군의 운명을 쥔 진짜 열쇠라는 걸 말이에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 한때 세계 최대 항모를 건조하던 이곳이 현재는 너무나도 쓸쓸해 보였죠. 저는 수잔 밀러와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 방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보는 순간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30년 전엔 이곳이 훨씬 활기찼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현장 책임자인 톰 해리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났죠. 루카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는 이미 경쟁에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작년에 건조한 함정이 몇 척인가요? 수잔이 물었어요. 고작 2척이에요. 그나마도 납기가 2년씩 밀렸고요.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2척이라니. 도크 안을 둘러봤어요. 건조 중인 함정 한 척이 반쯤 완성된 채 멈춰 있었죠. 저 배는 언제부터 저기 있나요? 제가 가리키자 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째예요. 자재비가 급등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특수강제 가격만 200% 올랐어요. 200%라고요? 수잔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것도 들여올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공급업체 자체가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톰이 녹슨 크레인을 가리켰어요. 저 장비만 해도 30년 된 거예요. 교체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죠. 인력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악이에요. 숙련된 용접공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톰이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조선업에 들어오려 하지 않아요. 힘들고 위험한데 급여는 다른 업종보다 낮으니까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55세예요. 10년 뒤면 대부분 은퇴할 나이죠. 그럼 누가 배를 만들겠어요? 암담한 미래였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내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톰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은 순양함을 17년간 8척 만들었어요. 우리는 단 한 척입니다. 한 척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그나마도 건조에 10년이 걸렸어요. 중국은 평균 2년이면 완성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수잔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톰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됐어요. 존스법, 1920년부터 시작된 보호주의 정책이죠. 보호 정책이 문제였나요? 그렇습니다. 외국 기술을 차단했거든요. 원스 엔톨레프슨법도 마찬가지고요. 톰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기술 발전이 멈췄어요. 다른 나라들이 혁신하는 동안 우리는 안주했죠.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 결정타가 왔어요. 톰이 당시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건조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했어요. 자유시장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 조선업은 끝이었죠. 정부 지원 없이 어떻게 거대한 조선소를 운영하겠어요? 정말 자업자득이었어요. 스스로 벽을 쌓고 지원을 끊으면서 경쟁력을 잃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나요? 수잔이 궁금해했어요. 톰이 한국 관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로 갔어요. 기술 개방하고 정부 지원하면서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었죠. 화면에 한국 조선소 영상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도크에서 동시에 여러 척의 배가 건조되고 있었죠. 저기가 거제 조선소예요. 연간 수십 척의 첨단 함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십 척이라고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영상 속 한국 조선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최첨단 로봇이 정밀 용접을 하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부품을 완벽하게 조립하고 있었죠. 정밀 용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LNG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한국이 아니면 만들기 어려워요. LNG선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요? 수잔이 물었어요. 80%요. 사실상 독점이죠. 톰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대형 도크 운영 노하우도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한 번에 10만 톤급 선박 여러 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최대 도크로도 한 번에 한 척이 고작이에요. 그것도 5만 톤급이 한계고요.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어떤가요? 2만 4천 TEU급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우리는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톰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울산 조선소에서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진수되는 장면이었죠. 저런 배 하나가 우리 GDP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얼마나 되는데요? 수천억 원 규모예요. 한국은 저런 배를 매년 수십 척씩 만들어내고 있고요. 경이로운 수치였어요. 톰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화면에 두 조선소 비교 영상이 나왔어요. 미국 조선소는 노후된 장비와 한산한 모습. 반면 한국 조선소는 최첨단 시설에서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었죠.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요? 수잔이 물었어요.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 되어 조선업을 키워왔어요. 기술 개발부터 인력 양성, 해외 진출까지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죠. 우리는 정반대였고요. 보호만 하고 지원은 끊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였어요. 존스법으로 외국 기술을 차단하고 건조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조선업을 죽인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톰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인력 양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0년은 봐야 해요. 그것도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말이에요. 20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중국은 얼마나 더 앞서갈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요? 수잔이 궁금해했어요. 톰이 한국 조선업 발전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정부가 조선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집중 투자를 했죠. 기술 도입도 적극적이었어요.
유럽에서 배우고, 일본에서 배우고, 미국에서도 배웠죠.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인력 양성도 체계적이었고요. 전문학교부터 대학까지 조선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압도적인 성과였어요. 조선소를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우리는 보호하려다가 스스로를 가뒀고 한국은 개방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간 거였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1965년 부산에서 쓰신 글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근면하다. 폐허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관찰이 정확했어요. 그 근면함과 희망이 70년 만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치밀한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달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벽을 쌓는 동안 한국은 문을 열고 있었죠. 그 결과가 바로 어제 협상 테이블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 그것이 한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작년 일이 떠올라 혼자 중얼거렸어요. 2024년 6월 한화그룹이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발표했을 때의 기억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단순한 해외 투자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때부터 준비된 거였습니다. 1801년 설립된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선소. 223년간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태극기가 걸린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던 거예요. 작년 12월 인수가 최종 완료됐을 때도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 하나를 샀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첫걸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존스법. 1920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미국 연안 운송에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223년간 외국 기업들이 넘을 수 없었던 철옹성 같은 벽이었죠. 하지만 한화오션은 그 벽을 정면으로 뚫은 게 아니라 지혜롭게 우회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가 만들면 존스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거였어요.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였습니다. 작년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입구에 성조기와 함께 걸린 태극기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미국 해군의 성지에 한국 깃발이라니. 그때만 해도 어색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도운 나라의 깃발이 미국 해군 역사가 시작된 그곳에 나부끼고 있는 모습이 말이에요. 한화오션 미국 법인 박성호 상무를 만났을 때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52세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상무님,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의 답변이 인상 깊었어요. 존스법의 틀 안에서 한국 기술로 미국 함대를 건조하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가 만들면 법적 문제 없이 우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똑똑한 사업 아이디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1997년 미 해군 필라델피아 국영 조선소 부지에 설립됐어요. 노르웨이 아커사의 미국 자회사였던 이곳을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1억 달러에 인수한 거였죠. 연간 생산 능력을 2척에서 20척으로 10배 확대한다는 계획도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용접공 1,000명을 새로 교육한다는 것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전문 교육팀을 파견해서 6개월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 당시에는 단순히 인력 양성 정도로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전략이었던 거예요. 정밀 용접 기술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박성호 상무가 설명했던 내용이 생생합니다. 특히 영하 162도 환경에서도 완벽한 밀폐가 가능한 극저온 용접 기술은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해요.
미국은 이 기술이 없어서 LNG선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기술 자랑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얼마나 전략적인 자산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형 도크 운영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한 도크에서 여러 척을 동시에 건조합니다. 미국은 한 번에 한 척이 고작이죠. 효율성이 최소 5배는 차이 나요. 그때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이 오늘 협상에서 한국이 당당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어요. 필리 조선소 벽에 걸린 역사 사진들도 기억납니다. 1801년 설립 당시 모습부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며 수많은 함정을 건조했던 영광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죠. 이곳에서 수백 척의 군함이 태어났습니다. 박성호 상무의 말이 떠오릅니다. 미국 해군의 역사와 함께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한국 기술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됐어요. 그때는 그냥 감동적인 말 정도로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반응도 처음엔 우려가 많았다고 했어요. 한국 회사가 와서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존 인력 300명에서 2,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노동자들에게도 윈윈이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단순한 해외 투자로만 보였던 일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화오션이 2024년 6월부터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오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협상력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필리 조선소 인수가 완료된 2024년 12월. 그때부터 한국은 존스법이라는 223년 된 벽을 뚫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와 함께 한국 기술로 배를 만드는 것. 이보다 완벽한 해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할아버지 일기를 다시 펼쳤어요. 1965년 서울에서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지혜롭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는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존스법이라는 어려운 법적 장벽 앞에서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작년 필리 조선소에서 박성호 상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맴돕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선소를 인수한 게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때는 그냥 좋은 말 정도로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김지훈 박사가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필리 조선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존스법을 우회할 수 있는 완벽한 거점을 이미 확보했으니까 말입니다. 223년 된 미국 해군의 성지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작년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였던 겁니다. 이제 존스법도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지혜와 치밀한 준비가 그 벽을 뚫어낸 거였습니다. 입구에 나부끼는 성조기와 태극기. 작년에는 어색했던 그 풍경이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적인 신호로 보였죠. 협상 이후 김지훈 박사의 초청으로 거제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견학하게 됐어요. 국제정치학자 출신인 저로서는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부산에서 거제까지 가는 동안 김지훈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루카스 씨, 오늘 보시면 왜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도크들이 바다를 향해 늘어서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동시에 여러 척의 배가 건조되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게 10만 톤급 LNG선입니다. 김지훈 박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의 배였습니다. 한 번에 몇 척을 동시에 만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 도크에서만 5척을 동시 작업하고 있어요. 전체 조선소로는 20척 정도 되죠. 20척 동시 건조. 미국 전체 조선소 생산량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가까이서 본 LNG선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화천 영가스를 보관하는 특수 탱크가 정교하게 설치되고 있었어요.
저 탱크 제작 기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도 못하나요? 불가능해요. 급저온 용접 기술이 없거든요. 작업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용접하고 있었는데 그 정확도가 놀라웠어요. 밀리미터 단위까지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저 로봇의 용접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오차 범위가 0.1mm 이내입니다. 사람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죠.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실감했어요. 다음으로 본 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24,000 TEU급 거대한 배였죠. 저 배는 언제 완성되나요? 2년 후면 완성됩니다. 2년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최소 5년은 걸릴 텐데. 김지훈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만들 수 있다면 말이에요. 미국은 24,000 TEU급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 자체가 없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조선소 곳곳을 둘러보며 더욱 놀란 건 자동화 수준이었어요. 거대한 강판들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저 자동화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했나요? 1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했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됐죠.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됐나요? 기존보다 5배 이상 빨라졌어요. 5배.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였어요. 설계센터도 구경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었죠. 저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차세대 친환경 선박을 설계하고 있어요. 수소연료선,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미래형 배들이죠. 미국에서도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나요? 김지훈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초 기술부터 없어요. 특수 엔진 제작 기술, 연료 저장 탱크 기술, 안전 시스템까지 모든 게 필요한데 미국은 그런 기술 기반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조선소 직원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수천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였죠.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거제 조선소만 3만 명 정도예요. 울산까지 합치면 5만 명이 넘요. 5만 명이라고요? 네. 모두 조선 전문 인력들이에요. 미국 전체 조선업 종사자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식사 후 견학을 계속했습니다. 엔진 제작 공장도 둘러봤어요. 저기서 만드는 엔진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박용 엔진이에요. 연료 효율성이 기존 엔진보다 30% 향상됐죠.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핵심 부품 제작 기술이 없거든요. 한국의 기술 독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깨달았어요. 후판 용접 작업장도 인상 깊었습니다. 두께 10cm가 넘는 강판들을 완벽하게 접합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두꺼운 강판도 용접이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15cm까지도 문제 없어요.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김지훈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5cm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대형 군함을 못 만드는 거죠. 기술 격차가 이렇게 클 줄이야. 하루 종일 조선소를 둘러본 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거든요. 저녁에 김지훈 박사와 대화했어요. 박사님,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50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해온 결과예요. 정부 지원도 컸죠? 물론이에요.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아낌없이 지원했거든요. 기술 개발에도 집중했고요. 김지훈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했어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거죠.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 압도적 기술력이었어요. LNG선 세계 점유율 80%가 우연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요. 24,000 TEU급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세계 유일의 기술력.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자신있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3사가 전 세계 시장을 어느 정도나 점유하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군함과 상선을 합쳐서 70% 이상이에요. 압도적인 점유율이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은 거의 독점 수준이죠. 예를 들면요. LNG선, 해상풍력 설치선, 드릴10 같은 특수선박들이요. 이런 배들은 우리가 아니면 만들기 어려워요. 거제 조선소에서 하루를 보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조선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조선업을 지배하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관세까지 완화해가며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술력이었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시간을 들여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궁극의 카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지훈 박사가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루카스 씨, 오늘 보신 게 한국 조선업의 진짜 실력이에요. 세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유일이죠. 정말 그랬어요. 오늘 본 기술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 일기를 펼쳤어요. 1965년 부산 피난길에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관찰이 정확했어요.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 세계 조선업을 지배하는 기술 강국이 된 거였습니다. 어제까지도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한국의 기술력을 오늘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세계 최고 기술에 손을 내민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없이는 정말로 우리 함대를 지킬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일주일 후 수잔 밀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수잔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이미 지난 몇 달간 중국이 한국 조선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스카우트 작전을 벌여왔다는 거였어요. 현재 연봉의 3배에서 5배까지 제한하며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수잔이 기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LNG선 설계 기술자들이 주요 타깃이에요. 자료를 보니 중국의 접근이 상당히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돈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이민 지원, 자녀 교육비까지 약속하며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미 대응에 나섰어요. 핵심 기술자들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산업 스파이까지 동원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달에도 거제 조선소에서 중국 국적의 산업 스파이가 적발됐어요. 뭘 훔치려 했나요? 극저온 용접 기술 관련 도면이었어요. 정말 노골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중국의 의도는 명확해요. 한국의 독점 기술을 빼앗으려는 거죠. 중국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미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해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조선업자들 협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든다는 논리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국 조선업체들로는 현재의 함대 유지도 버거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대안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없어요. 그냥 반대만 하고 있어요. 정치적 논리와 현실적 필요 사이의 괴리였습니다. 보수 정치인들도 문제였어요. 특히 앨런 브래드포드 의원이 가장 강경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한국에 넘겨주자는 것이냐? 그가 최근 의회에서 벌인 연설이 화제가 됐어요.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조선업을 외국에 의존하다니. 감정적인 호소였지만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면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앨런 브래드포드 의원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20년. 아니 15년이면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중국은 이미 매년 수십 척의 함정을 건조하며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런 반대 움직임들이 오히려 한국 기술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다는 점이에요. 중국이 그렇게까지 탐내는 기술, 미국 기득권층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기술력. 이 모든 것이 한국 조선업의 독보적 위상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수잔이 웃었어요. 맞아요. 세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유일이니까 모두가 탐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지훈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루카스 씨, 중국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우리 엔지니어들 반응을 아시나요? 어떤 반응인가요? 모두 거절했어요. 정말요? 네. 연봉을 5배로 올려준다고 해도 관심 없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부심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세계 최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자부심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 가봤자 진짜 핵심 기술은 배울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한국 기술자들의 애국심과 자부심이 중국의 회유 공작을 막아낸 거였어요. 산업 스파이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핵심 기술 유출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우리 설계도면은 특수 암호화돼 있어요. 김지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핵심 기술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다단계 보안 시스템이에요. 뚫기 어렵나요? 거의 불가능해요. 설사 일부 자료를 빼간다 해도 전체 기술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이었어요. 부분적인 정보만으로는 전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내 반대 세력들도 점차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발표된 해군 분석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협력 없이는 중국 해군력 증강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냉정한 분석이었거든요.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한 국방 전문가가 TV 토론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선 기술 강국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여론도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한국 기술의 독점적 지위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중국의 필사적인 기술 탈취 시도, 미국 내 기득권층의 반발, 이 모든 것이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에 흥미로운 사설이 실렸어요. 한국 조선 기술을 두고 벌어지는 세계적 경쟁. 사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21세기 해양 패권의 열쇠를 쥔 핵심 파트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그날 밤 김지훈 박사와 통화했습니다. 박사님, 이런 견제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력은 계속될 거죠? 당연하죠. 우리도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더욱 철저한 보안과 함께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일 거예요. 김지훈 박사의 목소리에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세계가 우리 기술을 탐낼수록 우리는 더욱 앞서가야 해요. 그래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으려 해도 이미 한국은 더 앞으로 나아가 있을 거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 조선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 계획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차세대 기술 개발에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수소연료 추진선, 자율운항 기술, 해상풍력 설비까지. 미래 해양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 미국 내 견제 세력의 반발,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한국 조선업의 독보적 가치를 증명하는 반증이었어요. 너무 잘해서 전 세계가 탐내는 기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 일기를 펼쳤어요.
1960년 한국 전쟁 당시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강인하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관찰이 정확했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각종 견제와 방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견제할수록 더욱 빛나는 한국의 기술력.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번엔 미 해군 수뇌부가 직접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존 달턴 해군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장성 5명이 포함된 고위급 시찰단이었습니다. 저도 기술 자문관 자격으로 수행단에 포함될 수 있었어요. 국제 정치학자로서 현장 상황을 분석하는 역할이었죠. 거제 조선소에 도착한 장성들의 첫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게 정말 조선소인가요? 달턴 차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거든요. 미국 해군 기지 전체보다도 큰 거대한 시설들이 바다를 향해 펼쳐져 있었어요. 김지훈 박사가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차관님, 저기 보이는 도크에서 현재 10만 톤급 LNG선 5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5척이라고요? 한 장성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저희에게는 일상적인 풍경이에요. 장성들을 가장 먼저 안내한 곳은 군함 건조 구역이었어요. 한국 해군을 위한 차세대 구축함이 완성 직전 상태였습니다. 초대형 도크 위로 위용을 드러낸 함정을 본 순간 모든 장성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 배의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달턴 차관이 물었습니다.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수직 발사대가 장착됐죠. 건조 기간은 2년 반입니다. 2년 반이라고요? 장성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급 함정을 만드는데 최소 5년은 걸렸거든요. 함정 내부도 둘러봤습니다. 정밀한 배선, 완벽한 용접, 첨단 장비들이 완벽하게 통합돼 있었어요. 이 수준의 완성도를 어떻게? 한 장성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50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입니다. 김지훈 박사가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다음으로 본 건 LNG선이었어요. 거대한 구체 모양의 탱크들이 정교하게 배치된 모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 탱크 제작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 들었는데요. 달턴 차관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영하 162도에서도 완벽한 밀폐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나요? 김지훈 박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왜요? 극저온 용접 기술 개발에만 20년이 걸렸거든요.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용접 작업 현장도 구경했습니다. 로봇과 숙련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정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저 용접의 정확도는 오차 범위가 0.1mm 이내입니다. 한 장성이 직접 용접 작업을 지켜봤어요. 60대 장인이 완벽한 솜씨로 두께 15cm 강판을 접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60대 장인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정혜성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어요. 혹시 미국 군인분들이신가요? 그가 김지훈 박사에게 물었어요. 네, 미 해군 고위 장성분들이십니다. 정혜성 장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1950년 흥남철수 때 미군에게서 껌 한 통을 받았습니다. 평생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달턴 차관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70년 전의 기억이 2세대를 거쳐 현재와 이어진 거였죠. 그때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요. 정혜성 장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술로 미국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달턴 차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설계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선박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저기서 뭘 만들고 있나요? 수소연료 추진선이에요.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미래형 군함이죠. 언제쯤 실용화될까요? 3년 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조선소 직원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3만 명이 근무하는 거대한 규모였죠. 직원들 평균 연령은 달턴 차관이 궁금해했어요. 35세 정도입니다. 젊은 인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은 평균 55세인데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식사 후 엔진 제작 공장을 둘러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연료 효율성이 얼마나 되나요? 기존 엔진보다 30% 향상됐어요. 하루 종일 조선소를 둘러본 후 마지막 브리핑 시간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전체 현황을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연간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달턴 차관이 물었어요. 군함과 상선을 합쳐서 연간 약 150척 정도입니다. 150척이라고요? 네. 미국 전체 생산량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숫자로 확인하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기술 이전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필리 조선소를 통해 경험을 쌓고 있고요. 브리핑이 끝나고 달턴 차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는 건조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압축했어요. 저녁에 거제 시내 호텔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미군 장성들과 한국 조선업계 인사들이 함께한 자리였어요. 달턴 차관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70년 전 흥남철수 때 우리가 한국 국민들을 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려 하고 있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박성호 상무가 답사했어요. 과거의 은혜를 첨단 기술로 갚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한 장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뒤바뀐 게 아닙니다. 김지훈 박사가 답했어요. 서로 도우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달턴 차관과 대화했습니다. 차관님, 오늘 어떠셨어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 협력 방향은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혼자서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함대 건조 계획도 한국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70년 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네요. 그때는 우리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랑스러워요. 왜요? 우리가 도운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으니까요. 우리 투자가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정말 멋진 관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70년 전 흥남철수에서 시작된 한미 우정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왔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된 거였어요. 정혜성 장인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역사적 순간.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거제 조선소 방문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필리 조선소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화오션이 인수한 후 지난 몇 달간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박성호 상무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루카스 씨, 벌써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어느 정도나요? 기존보다 3배 빨라졌어요. 한국식 작업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죠. 놀라운 성과였어요. 미국 직원들 반응은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만족해해요. 일의 효율성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필리 조선소에서는 지난달에만 2척의 함정 건조를 완료했어요. 과거 연간 생산량과 같은 수치였죠.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300명의 전문가들이 미국 직원들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밀 용접 기술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어요. 미국 용접공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김지훈 박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60대 베테랑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자존심보다 기술 향상에 집중하더라고요. 정말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다른 조선소들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뉴포트뉴스 조선소에서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해 온 거였죠. 현대중공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하네요. 수잔 밀러가 알려줬어요. 항모 건조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 조선소마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었어요. 국제적 반향도 컸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한국 조선 3사와의 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해 온 거였죠. 일본도 혼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김지훈 박사의 분석이었어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면 한미일이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네덜란드의 다멘 조선소에서도 협력 의사를 타진해왔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선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해군력 재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온 것이었어요. 지난주 발표된 해군력 강화 10년 계획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현재 297척인 미 해군 함정을 10년 내에 400척까지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에 한국 기술이 있었어요. 계획의 핵심은 한국식 건조 방식 도입이에요.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도 인상적이었어요. 향후 5년간 미국 내 10개 조선소에 한국 기술을 이식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각 조선소마다 한국 전문가 팀을 상주시키고 미국 직원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받게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 이전에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함정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어요. 2030년까지 수소연료 추진 구축함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에요. 김지훈 박사가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한국의 친환경 기술과 미국의 무기 시스템이 결합된 혁신적 함정이 될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했습니다. 더 나아가 태평양 전체의 해양 질서에도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호주가 가장 먼저 한미 조선업 협력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AUKUS 협정과 연계해서 한국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고 하네요. 수잔이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국의 조선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쿼드 국가들이 모두 한국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어요. 새로운 해양 동맹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된 거였죠.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견제하려 했지만 이제는 대화를 원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3자 대화를 제안해 왔어요. 김지훈 박사가 알려줬어요. 한국, 미국, 중국이 함께 해양 안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해요. 갈등보다는 협력이 바람직하죠.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위상이 높아진 거였어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어요. 한미 조선업 협력 기구의 수석 자문관이었습니다. 루카스, 당신이 적임자예요. 수잔 밀러가 추천해줬어요. 양국 사정을 잘 알고 무엇보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하니까요.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새로운 직책에서 저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중국 일변도의 아시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중심의 새로운 질서 말이에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지혜로 중재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지난달 김지훈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1년 전 처음 협상할 때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그때는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된 것 같아요.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지훈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세계 해양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을 거예요.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진짜 리더로 말이에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 일기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1965년 부산에서 쓰신 글이 있었어요. 언젠가 이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70년 만에 말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어요. 필리 조선소의 성공적 운영, 미국 조선소들의 기술 도입 요청, 일본과 유럽의 협력 제안, 호주와 인도의 참여 의사, 심지어 중국의 대화 제안까지 모든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무대 위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였어요. 새로운 태평양 시대.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 해양 패권의 새로운 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한국. 거제 조선소를 견학하며 감탄하는 미군 장성들. 필리 조선소에 나붓기는 태극기. LNG선 세계 점유율 80%, 초대형 컨테이너선 독보적 기술, 그리고 세계 유일의 극저온 용접 기술까지.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새로운 태평양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죠. 한국 없이는 우리는 건조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이 한마디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해양 패권의 새로운 축이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